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도우미 김태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무현 교수님, 이일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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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씩 먼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심혈단원내과 김무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일수 심혈 위하는 내과 이일수입니다. 저희 심장학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김무현 교수님입니다. 와. 마치 상과 같은 분과 함께 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궁금한 사항들을 시간이 많이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질문을 드려서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지질혈증, 이제 뭐 고지혈증이라고도 요즘도 부르곤 하는데, 처음으로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교수님 두 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분들은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반 질환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저위험도, 고위험도, 아주 극심한 그런 위험도가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혈청 지질 수치를 평가해서 환자의 생활요법이나 어떤 뭐 음주 패턴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동맥경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세 이상 환자들은 경동맥 검사를 해서 어떤 플라그라든지 내막 정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생활요법을 우선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네. 권유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개선이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자의 뭐 나이라든지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른 저마다의 다른 뭐 치료법이 있겠죠. 네. 자, 우리 이일수 교수님도 같은 질문입니다. 네,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받은 환자 어떻게 관리를 시작하시나요? 저희 경우에는 이상 지질 환자가 왔을 때 일단 이상 지질이 동맥경화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50세 이상의 고지혈증 환자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고, 스타틴. 네. 예, 콜레스테롤은 뭐 의학적으로 low is better, 낮추면 낮출수록 임상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이 50 이상 되시는 분이나 가족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스타틴을 끊지 마시고 네.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위험 인자에 따라서 그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그 어떤 타겟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상 지질 혈증 환자에게 스타틴은 뭐 확고한 근거를 통해서 입증된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매칭되는 스타틴이 다른지, 그리고 또 어떤 성분의 스타틴을 두 교수님은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무현 교수님. 조금 전에 이일수 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the low is better 이런 개념이 사실 심혈관 질환에서는 아주 통용되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네. 좀 강력한 게 우선적으로 좀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로수바스타틴 계열이 가장 이제 선호가 되고요. 신장 기능이 나쁠 때 대사가 간에서 될 수 있는 그런 약인 아토바스타틴을 더 선호하게 되고요. 네. 간 기능이 안 좋으면 다시 로수바스타틴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스위칭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개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약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에 대해서 대사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사이토크롬 3A4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 그 사이토크롬 3A4의 영향을 적게 받는 그런 약물을 쓴다든지 그런 게 이제 선택하는데 조금 네. 예, 그런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약제를 사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일수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희 경우에는 뭐 교수님이 다 언급하시겠지만 그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서 뭐 기저질환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으면서 치수를 하신 분은 LDL 콜레스테롤 고를 75 이하로 낮추고요. 또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때는 저희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정도 100 정도, 기존 뭐 그런 위험 인자가 없이 콜레스테롤만 높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130 이하로 낮추고 있으면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이신 거죠. 네,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방을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두 분 이제 뭐 불과 얼마 전까지 큰 병원, 뭐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개원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1차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차 의원에서는 그 스타틴 부작용을 스스로 호소하면서 이제 자의적으로 약을 끊는 환자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환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야 되고 또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두 분의 또 어떤 의무 아닌 의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환자들을 설득하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일수 교수님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타틴 부작용이 TV나 언론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임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일단 뭐 근육통이 좀 있다든지 약간 가려움증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드시게 권고를 하고, 그 다음 주 우리가 뭐 근육통이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뭐 심근 호소치라든지 근육 호소치 이런 걸 추적하고, 보통 뭐 약을 드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뭐 약에 대해 부작용은 크게 호소하지는 않는데, 간혹 우리가 스타틴을 썼을 때 심한 근육통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주사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 있습니다. 네. 의학적인 용어로 PCSK9 이니비터, 그런 에보로쿠베이나 그런 주사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스타틴을 쓰더라도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력을 가진 고지혈증 환자, 그럴 때는 주사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임상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보다 콜레스테롤의 그 부작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썼을 때 우리가 얻는 항산화 작용이나 항염증 작용이나 콜레스테롤 낮춤을 해서 동맥경화를 낮추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을 때 저는 반드시 스타틴을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지레 겁을 먹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정작 부작용이라 할 만한 수치가 아닌데 이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김무영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약물을 쓰면 기대 이익이라는 게 있고 또 기대 손실이 있는데요.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워낙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기대 이익이 엄청납니다. 근데 기대 손실은 약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유튜브를 몇 번 서치해 보니까 그 중에서 의사들 중에 스타틴을 이렇게 꺼려하는 방송을 하니까 그게 임팩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좀 잘못된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일수 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부작용이 대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대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횟수를 줄인다든지, 또 다른 종류의 고지혈증 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경미한 부작용이라는 거 정도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LDL-C 목표치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용량 스타틴 단독 요법보다 중등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조기에 병용하는 이러한 트렌드가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김무영 교수님. 네, 고용량 스타틴 대신 중등도 스타틴 플러스 이지티미브 병합요법이 이제 대세로 이렇게 전환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한 2, 3년 전에 발표된 레이싱 스타디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약제를 비교했을 때 무작위 임상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각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이런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병합요법이
열등하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병합요법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고용량보다 중등도 스타틴이 들어감으로써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병행해서 또 처방을 해주고 계시겠죠. 예, 이일수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고용량의 저희 스타틴을 아토바스타틴 40이나 로슈바스타틴 20ml 지속적으로 가져갔을 때 당뇨라든지 그런 합병증이 많게는 0.3%에서 5%까지 보호를 하고 있고 다른 합병증도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용량을 줄인 아토바스타틴이나 로슈바스타틴에다가 에지페마이드 그런 약을 추가했을 때 임상적으로도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네. 한 가지 추가를 드리면요. 네. 스타틴 용량이 2배가 올라가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6%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배, 4배를 올리면 12% 정도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지트미브를 추가를 하면 한 2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병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임상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연결지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튜브 범람 시대다 보니 유튜브를 통한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양 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학적으로는 환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혼란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 스타틴 복용을 꺼리는 환자들에게 정말 올바른 처방을 통한 이상 지질혈증 치료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명 교수님.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스텐트 시술을 처음 한 게 1990년도인데요. 초기에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재발을 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하고 1년 내에 재발 환자가 한 30% 이상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020년도에서는 거의 한 5% 이내의 재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초기에 고용량 스타틴을 투여한 게 그 중에 큰 하나의 축이 됩니다. 고지혈증 치료하는 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재발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교수님 90년도에 그러면 와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와 진짜 그러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정말 오래도록 함께 하셨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에 예. 부산에서 처음 스텐트 시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92년도에. 네네.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이일수 교수님도 이 올바른 이상 지질혈증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고지혈증이 사실은 강력한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혈관이 막혔을 때 시술하고 나서 재입착을 막기 위해서도 스타틴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스타틴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항염증 작용 이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부작용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동맥경화를 억제해야만 우리가 갑자기 돌연사를 유발하는 급성심근경색이나 아니면은 뇌경색 이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동맥경화를 막고 그리고 생명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스타틴 치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 환자 진료하실 때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플라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 초음파 결과가 스타틴의 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데 유용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위험 인자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을 때 경동맥 초음파를 합니다.
경동맥이 사실 두께가 인티마 메디아 시크니스라고 하는데 그 두께가 10mm 이상 되면은 우리가 두꺼워졌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국소적으로 혈관 내벽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죽상반이라고 합니다. 죽상반이 있을 때는 사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가져가는 것이 좋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중풍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경동맥의 내경이 50% 이상 막혔을 때는 LDL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적극적으로 가져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무영 교수님. 경동맥 초음파는 저희 개원이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진단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한 10분 정도 내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정상, 경계부, 그 다음에 플라그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이미지를 환자한테 보여줌으로써 어떤 고지혈증 치료의 필요성이랄까, 그 다음에 치료의 강도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동맥 초음파 소견, 그 다음에 혈전 콜레스테롤 레벨, 그 다음에 위험 인자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에 대한 강도 또는 치료 유무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을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분의 병원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두 분께서는 3차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지역사회 밀착형 1차 의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학병원, 큰 병원들은 좀 문턱이 높죠. 대기도 길고. 그런데 이렇게 개원하시고 나서 환자분들의 좀 좋아진 접근성을 직접 몸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1차 병원 의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밀착형 심장 검진의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핵심 역할과 장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학병원 30년 근무하다가 이제 와서 개원했는데요. 제일 좋은 점은 원스톱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홀트 검사와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 있는데요. 그거 두 가지를 빼면 모든 검사가 당일 내 2시간 이내에 다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이면 이제 접수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 결과 검사 날짜 잡는데도 며칠 걸리고 결과 보는데 그렇죠. 근데 2시간 안에 대부분의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 밀착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이일수 교수님은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사실 뭐 큰 병원에 있는 장비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나 운동 부하 검사, 그리고 부정맥박에 의한 홀트 검사, 고혈압이 좀 애매하다고 할 때는 24시간 활동기 혈압, 그런 것들을 쉽게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역할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좀 네. 질문 좀 할까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차 병원에서 3차 병원과 2차 병원 사이의 중간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간다면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뭐 CT, MRI 검사 이런 걸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요. 조금 더 편안한 주치의가 내 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환자 입장에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초기 신부전이라든지 간헐적 심박세동 환자들은 단순 노화로 치부하기가 쉽거든요.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두 교수님께서, 두 원장님께서는 이제 외래를 통해서 방문한 만성 질환자 중에서 좀 어떤 단서를 포착했을 때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그리고 NT-proBNP 검사를 권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떤 노하우일 수도 있겠고요. 네. 어쨌든 만성 질환 환자들, 특히 고령이면서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이런 분일 때는 사실은 뭐 심부전이나 발작성 심방세동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분들은 평소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숨이 차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뭐 그런 증상, 다리가 붓는다든지 그런 증상을 호소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슴 사진, 심전도, 심장 초음파 정도를 하면은 그 판막 질환이 있거나 그 심방세동, 발작적으로 심방세동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또 간혹 그 심근경색 환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슴 사진, 심전도, 심장 초음파, 24시간 부정맥 검사 정도를 하면은 우리가 아주 심한 심근경색이나 심한 심부전이나 그리고 또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발작적으로 중풍이라든지 그런 돌연사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희들도 주로 호흡 곤란이나 숨 차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는 NT-proBNP 검사를 하는데 요게 검사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계속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뭔가 이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조금 변화가 오면 조금 더 많은 환자들에게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또 다른 파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바람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심장 검사라고 하면 그냥 통칭해서 막연히 막 너무 비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많이들 주저하세요. 예, 환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1차 의원 문턱을 낮추고 이 고위험군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심장 초음파 검진을 받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설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라는 게 결국 심해지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프로세스를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근래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도 보면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들에 대한 거부감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다행히. 네. 이일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고혈압이나 그 당뇨 환자들이 사실 심혈관 질환의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판막 질환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그런 것을 미리 발견하고 또 저희들이 고혈압 약을 선택할 때도 사실은 뭐 유럽 고혈압 학회 권고안에서는 심장 초음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 질환이 있는 유무, 심장의 이완 기능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고혈압 약제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고혈압이나 당뇨, 고령인 환자한테는 심장 초음파를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이제 수회차 진행하면서 점점 좀 겁이 나는 게 이거는 이 대본상에 있는 질문은 아닌데 제가 일단 고혈압 약을 먹은 지 한 6년째가 됐고요. 올해 나이는 47살이고 저희 아버님 그리고 뭐 저희 큰아버님 세 분 전부 다 뇌경색을 한번 크게 앓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도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뒤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위험한가요? 저희 병원에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폴리시가 있는데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는 한 90% 정도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게 뭔가 이 초음파 검사를 한 환자의 베니핏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편측 경동맥 검사를 서비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데요,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는데 위험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이 환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에 자료를 뽑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지표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폴리시를 그런 폴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접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아무튼 저처럼 좀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가족력이 있는 환자라면 필히 이 말씀하신 검사들을 받아야겠네요. 예, 필히 하루라도 빨리. 네. 혹시 이일수 원장님 병원에 가면 이런 또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지요? 제 느낌으로는 고혈압이 있으면은 사실은 저희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도 하고 그다음 뭐 뇌경색이나 그런 가족력이 있을 때는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이나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보고 사실은 동맥경화가 가장 초기에 올 수 있는 곳이 사실 경동맥 쪽. 예, 그래서 경동맥은 고혈압이 있으면 꼭 같이 봐가지고 뇌경색이나 이런 것이 진행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이 좀 1차 우리 그 심장 보시는 그 선생님들이 돌연사 갑자기 돌아가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대동맥 박리 이런 그 위험한 병들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좋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면 경동맥 한쪽을 서비스를 하니까 환자분들이 반대쪽은 왜 안 해주냐고 그런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곤란하시겠네요. 하여튼 그건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대본을 눈여겨볼 게 아니라 이제 항상 제 몸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중요한 검사들은 뭐 돈이 들더라도 절대 빠른 검사는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야 좀 더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보면은 환자분들 하루에 뭐 수십 명씩 만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뭐 고혈압이나 부정맥 신호를 좀 포착하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조기 발견 트렌드, 실제 임상 환경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활용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일수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요. 아직은? 네. 환자들이 더 경험이 있어요. 환자들이 스마트워치에서 네. 부정맥이 생겼다고 그걸 보여줘요. 원장님에게. 그것이 정확한지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그 뭐 노이즈라든지 그 영어로 말하는 아티팩트 그 가짜 정보가 또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분에는 그걸 공유하면서 발작적으로 심방세동이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마 이것이 이제 와치가 뭐 부정맥이나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아마 서치해낼 수 있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임상적으로라든지 그 조금 더 증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이른 단계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떤 의견이세요? 네, 특히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은 우리 보통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심방세동이 많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잠잘 때 조금 왔다 간다든지 그런 부정맥을 이제 체크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일단 그런 이제 심방세동의 어떤 시그널이 떴다 이렇게 오면 일단 의심을 하고 홀트 검사를 하게 되니까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결국은 스마트 기기는 이제 의료 발전이 되면 조금 더 예민하게 이렇게 노이즈를 없애면서 원래 리듬을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료 기기 산업이라든지 어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정확해질 경우에 크게 도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아직까지는 그런 노이즈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좀 속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조기 발견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국가 건강검진 항목상으로는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예측하는데
그 검사 기간이라든지 약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 의료 현장에서 이 심장혈관 조기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목이 많이 포함되면 네. 결국은 저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마 국가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사실은 폐기능 검사가 국가 검진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쪽도 아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엔티프로 BNP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당 검사가 거의 한 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진적으로 많은 것들이 국가 검진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뭐 원장님들이나 환자분들이랑 똑같죠. 예, 알겠습니다. 이일수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심전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나이가 들면은 나이 70 이상 되면은 발작적으로 심방 제동이 한 10% 이상 증가되고 또 섬액이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또 뭐 심근경색이나 뭐 여러 가지를 기본적인 심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심전도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치과 스케일링도 건강검진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이렇게 점차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처럼 말씀 주신 부분들이 빨리 또 국가 검진 상으로 포함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두 분의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그중에 많이 계실 테고요.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일수 교수님부터요. 제가 인도 순례길에서 티베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배운 인사말입니다. 데시델레 푼순족, 길상하고 늘 원만하고 온전하십시오. 이런 인사말입니다. 저희 심혈내과를 방문하는 모든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늘 길상하고 원만하고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심혈내과는 큰 병원에서 있는 많은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정말 친절하고 또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인 뭐 해합심장이나 판막 질환이나 심부전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각종 심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심혈내과를 방문하신다면 저희 모든 의료진들이 겸손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품격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 저희가 자막을 써야 되는데 그 발음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해 주신 단어가 데시델렉 푼숨촉. 데시델렉 데시델렉 푼숨촉. 숨 숨촉.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뜻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혹시 기독교 환자들은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네, 자비의 마음. 네, 좋습니다. 뭐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또 우리 김무영 교수님 병원이신데 역시나 또 내원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장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장 질환의 근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과체중 이런 음주 이런 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단순히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평생의 관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절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초음파 경동맥 검사를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중년 이후에 혈압, 당뇨, 고혈압이 있는 경우 그 고혈압이 있다 말다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회색지대 환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혈압이 없다가 생기고 당뇨가 없다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없다가 생기고 이런 환자들이 평생을 조절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1차 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고혈압 약을 가능한 늦게 먹으려고 당뇨약을 가능한 늦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회피 전략이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동맥 이야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늘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